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퀴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어린이와 노인,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소와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 접종을 15일부터 시작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은 오는 22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무료 접종 시 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산모 수첩 등을 지참해야 한다며 접종 2주 뒤부터 독감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감안해 가능하면 11월까지는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매년 검진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내시경 장비. 그러나 부실한 소독 및 관리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위 내시경 소독 상태를 점검받은 검진기관 1,215곳 가운데 주의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관은 438곳으로 26.5%에 달했습니다. 2015년 점검 때와 비교하면 그 비율이 16.5%포인트 늘어났는데요. 대장 내시경의 경우에도 주의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관이 1,016곳 중 198곳, 16.3%로 집계되면서 2015년에 비해 9.9% 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분당 서울대병원과 함께 손 씻기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한국인 3명 중 1명은 화장실 이용 후 전혀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태조사팀이 지난달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 1,039명을 관찰한 결과 32.5%가 화장실 사용 후 아예 손을 씻지 않았고 43%는 물로만 손을 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22.4%는 비누를 사용했지만 그 시간이 30초 미만이었는데요.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는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한 사람은 2%에 불과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공중화장실의 문고리나 변기 뚜껑에는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성 균이 많다며 황색 포도상구균의 경우 세균성 폐렴이나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은 이어진 혈관이 많고 해부학적 구조도 복잡해 절제수술을 할 경우 시야 확보가 좋은 개복수술을 주로 시행해 왔는데요. 최근 연구를 통해 상처와 통증을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이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간이식 간담도외과 연구팀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간 세포암으로 간 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경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개복 수술을 받은 434명의 환자에서 나타난 합병증 발생률은 12%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217명의 복강경 수술 환자의 합병증 발생률은 6.5%에 그쳤습니다. 복강경 절제술은 복부에 직경 1cm가량의 구멍을 3개에서 5개 뚫고 그 안으로 기구를 넣어 간을 절제하는 수술법입니다. 40대 중년의 걸음걸이 속도가 느릴수록 신체 노화가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과 미국 듀크 대학 공동 연구팀은 1972년에서 1973년생 1,000명을 대상으로 분석 작업을 벌인 결과 보행 속도가 느린 사람은 빠른 사람보다 폐와 치아, 면역체계 상태의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느린 걸음은 노인이 되기 수십 년 전 문제를 미리 보여주는 신호라고 전했는데요. 보행 속도는 보통 65세 이상 노인의 근력이나 폐 기능, 척추 강도 등을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오늘 이 시간 대표적 소화기 질환 중 하나인 변비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의 경우 서구화된 식습관 등의 영향으로 인해 변비를 겪는 일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도 변비 때문에 애를 먹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고령층의 빈도가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병원을 찾아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환자는 적다고 합니다. 임의로 자신의 상태를 가늠하고 또 기능성 식품이나 변비약 등에 의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의들은
필요한 검사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변비가 지속될 경우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주당 3회 미만의 배변 횟수를 보일 때 변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호소하는 임상적 상태, 즉 배변 후 잔변감을 느끼거나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는 등의 이른바 배변 곤란 증상이 반복되면 변비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증상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3배가량 더 자주 나타나는데요. 위장관 운동에 자극을 주는 여성 호르몬과 남녀 식습관 차이 등이 변비 발생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불어 변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잘 걸립니다. 보통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에서부터 변비가 급격히 증가해서요. 75세 이상의 노인 환자에서는 젊은 사람에 비해서 변비의 유병률이 한 10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화가 되면서 위장관의 기능도 떨어지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노인 환자에서는 여러 가지 기저질환, 지병으로 인해서 복용하는 약물 때문에 더 변비가 잘 생기기 쉽고요. 또 노인은 식사량도 줄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변비가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변비는 마냥 귀찮고 불편한 증상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심해도 전문의 상담 등을 받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의들은 이 점을 우려합니다.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 장이 막히는 장폐쇄가 심화되고 자칫하다간 폐혈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변비가 오래되면은요, 장폐쇄라든가 장천공, 그리고 복막염, 심지어는 폐혈증, 사망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병원이 장 속에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장은요, 우리 몸에 있어서 보통 사막이라고 비유가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측 대장에 도달한 음식은요, 굉장히 죽처럼 퍼져 있는 상태지만 대장에서 거의 수분이 99%가 흡수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대변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요. 이런 변비 상태는 이 변 자체가 오랫동안 장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아주 돌덩어리처럼 단단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장 폐쇄가 일어나고 때로는 그런 단단한 대변 때문에 궤양 그리고 천공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이 변비를 갖고 있는 환자의 대부분은 그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변비를 일으키는 전신 질환이 있긴 한데 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 고칼슘 혈증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척추병 등의 신경질환, 그리고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을 비롯한 정신질환도 이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질환이 의심될 때는 관련 검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체중이 급격히 줄었거나 빈혈, 복통, 혈변이 동반된 경우 또는 이전에는 변비가 없었는데 갑자기 변비가 생긴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확인 과정을 갖는 게 바람직합니다. 별다른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식생활 개선과 운동으로 변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변비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변비 검사에는 대표적으로 직장 항문 내압 검사, 그리고 배변 조영술, 대장 통과 시간 검사가 있습니다. 대장 통과 시간 검사는요, 그 대장의 운동을 평가하는 건데요. 이 대장의 운동이 느린 변비, 서행성 변비라고 하죠. 그런 걸 진단 내리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직장 항문 내압 검사는 항문이 배변 시에 잘 이완이 되는 걸 확인하는 건데요. 사실 변비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배변 시에 항문이 잘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배변 장애형 변비를 진단 내릴 때 도움이 되고요. 배변 조영술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배변 장애형 변비뿐만 아니라요. 이 직장의 구조적인 질환, 가령 직장류라든가 직장 중첩증 때문에 생기는 변비도 있거든요.
이런 직장의 구조적인 질환을 진단 내리는데 유용합니다. 변비를 낫게 하기 위해서는 곡식, 과일, 채소 등의 풍부한 섬유질의 섭취량을 늘리면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이어가는 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도 진전이 없다면 약물 치료를 시도합니다. 약물은 대변의 양을 부풀려 늘리거나 대장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변 장애형 변비, 그러니까 대장의 마지막 부분부터 항문으로 연결되는 직장의 구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바이오 피드백 치료 등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배변 시에 본인의 잘못된 배변 습관을 개선시키는 건데요. 이게 그냥 말로 해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정기적인 근전도를 통해서요, 본인의 나쁜 배변 습관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교정하려는 그런 우리가 훈련 과정, 행동 치료를 바이오 피드백 치료라고 합니다. 이런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이 3차 병원, 상급 병원을 방문하는 변비 환자의 다수는 이런 배변 장애형 변비인데요. 이런 배변 장애형 변비에서는 약물 치료가 만족스럽지 않고 이런 바이오 피드백 치료가 효과적인데요. 이런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하면은 약 70%에서 10명에서 한 7명 정도에서는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배변을 원활하게 하려면 변이 내려가는 길을 곧게 펴주는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 배변 시 15cm 정도 높이의 발판을 밑에 받치고 상체를 약간 숙이면 직장과 항문관 사이가 직선으로 뚫리게 되면서 배변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 배변은 가급적 3분 이내에 끝내는 게 좋은데요. 배변 시간을 오래 가지면 항문 주변에 압력이 올라가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비, 말 못할 고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명 중 3명꼴로 변비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문의들에 따르면 장 건강은 면역 기능 유지에 큰 힘을 보탭니다. 장 건강만 잘 지키면 병에 걸릴 확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이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못해 변이 배출되지 않으면 장 속에 염증이 생기는 등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변이 약해진 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변비가 계속되면 단순한 불편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검사와 함께 생활 속 실천 가능한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 생기는 돌, 담석. 이 담석은 담즙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은 걸 말합니다. 담석증은 소화 과정 중 생기는 질환으로 식이요법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열량이 높은 음식이나 지방질이 많은 음식의 지나친 섭취는 자제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한다면 담석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담석증 환자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피하기보다 그 양을 줄이는 게 좋은데요.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천영국 교수는 식사를 하면 단백질이 많건 지방질이나 당질이 많건 담즙 분비를 자극하게 된다. 특히 식사량이 많거나 섭취한 식품에 지질량이 많을 때는 담즙이 더 많이 분비되며 담낭, 담관의 수축이 심해진다며 따라서 규칙적인 식습관을 지키면 담즙산 농도가 몸속에서 일정하게 유지돼 담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질이 적고 단백질은 많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데요. 단, 계란, 우유, 육류 등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함유한 동물성 식품은 지방질이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튀김, 볶음 등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법을 쓴 음식이나 마요네즈, 버터, 마가린 등과 같이 기름기가 많은 양념을 쓴 음식, 중국 요리, 장어구이 등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은데요. 문어, 오징어, 햄, 죽순, 알코올, 커피 등도 담석증에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천영국 교수는 불포화 지방산 비율이 높은 고등어, 명태, 정어리 등의 어류, 강낭콩, 팥, 콩 등의 두류, 땅콩, 호두, 아몬드 등의 견과류와 식물성 식용유,
소화가 잘 되는 버터 등은 권할 만하다며 계란의 경우 생계란은 담낭 수축과 발작을 일으켜 피해야 하지만 반숙을 하거나 우유를 섞어 요리하는 방법은 괜찮고 특히 달걀 흰자위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도 많아 먹는 것이 좋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과일은 되도록 주스 등의 가공식품보다 생으로 씹어 먹는 게 좋지만 껍질이나 씨는 먹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끝으로 식물성 섬유소는 예전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소화관 안에서 담즙산 등과 결합해 대변으로 배설된다는 게 밝혀진 데다 장내 세균에 의한 2차 담즙산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담성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담석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떤 식이요법을 지켜야 할까요? 첫째, 식사 시간 및 식사량을 미리 정하고 한 번에 과식하지 말 것. 둘째, 유지성 식품, 지방질이 많은 식품을 제한하고 조리할 때 기름류를 사용하지 말 것. 세 번째,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제한할 것. 네 번째, 증상의 회복에 따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것. 다섯 번째, 체중 과다, 비만일 때는 당질을 제한할 것. 여섯 번째, 발작 유발 요인의 하나인 변비를 해소하기 위해 식물성 섬유소가 많은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할 것. 일곱 번째, 위 운동 및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건 발작의 원인이 되기 쉬우므로 피할 것. 여덟 번째, 알코올, 카페인, 탄산음료와 향신료 등 섭취를 금할 것. 마지막으로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것. 가을철 탈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두피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샴푸는 아침보다 저녁에 하는 것이 좋고 머리를 말릴 때는 수건으로 모발을 비비지 말고 두피 마사지를 하듯 꾹꾹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적절한 수분이 없으면 머리카락이 쉽게 끊기기 때문에 자연바람이나 찬바람으로 말려 수분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요. 건조하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에 머리카락 한 올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쿠키 건강 뉴스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